북한 최대의 명절인 김정일 생일 바로 다음 날,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 한 통의 긴급 암호 전문이 왔다.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었다. 더욱이 국가보위부에서 보낸 소환장이어서 그 충격은 더했다. 문제는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 간의 해묵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이종환 국장이 지휘하는 압록강 기술개발회사 대표단이 일본 지사 방문을 위해 해외 출장을 나갔다가 함께 간 국가보위부 소속 보위원을 왕따시키고 자기들끼리 용돈을 나눠 쓴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다. 앙심을 품은 보위원은 국가보위부 간부들과 작당하여 사회안전부 대표단이 일본의 지문기술을 팔아먹으려 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고, 그 보고를 받은 김정일은 철저한 사건 조사를 국가보위부에 지시했다. 국가보위부는 즉시 이종환 국장을 체포했고 압록강 기술개발회사 국경지사를 폐쇄해버렸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언제 닥칠지 모를 숙청의 칼바람에 가슴을 조였지만 운명은 끝내 나를 피해가지 않았다. 지옥행 전보가 온 것이다. 10년 넘게 해외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결과가 결국 숙청이라는 현실을 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소환장이 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그때 아내는 내 품에 얼굴을 묻고 그냥 펑펑 울기만 했다. 나도 난생 처음 소리내어 울었다. 그 눈물은 세상에 대한 저주였고 조국에 대한 원망이었고 북에 두고 온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었다. 서로를 향한 나와 아내의 눈빛은 이미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여보, 탈출합시다. 탈출합시다. 자정을 알리는 시계 종소리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드디어 결행의 순간이 온 것이다. 말없이 내민 내 손 위에 아내와 아들의 손이 뜨겁게 얹혀졌다. 아무 말 없이 나는 아내와 아들을 꽉 껴안았다. 기약할 수 없는 결행길에서 끝까지 생사를 같이 할 육친의 의지가 자석처럼 엉켜지는 순간이었다. 어떤 사전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뜻에서 내려갔고, 그때 내 생각에는 뭐 북한에 쌀도 없어서 굶어 죽는 판에 나를 그렇게 잡으려 오래 와서 있겠냐. 한 보름이나 한 달쯤 있으면 조용해지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숨어서 견뎌보자. 그런 뜻에서 내려갔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는 엑셀을 밟았다. 가족을 태운 차는 파타야 방향으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 질주는 사랑하는 조국과 결별하는 내 다름이었다. 그 질주는 사랑하는 아들과 작별하는 생이별의 가슴 아픈 순간이었다. 그 질주는 범죄자로 낙인되는 반역의 줄다름이었다. 60평생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내 인생의 역주행이 시작된 것이다. 저 멀리 열대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에 북에 남아있는 큰아들과 손녀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우리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친척들의 모습도 떠올랐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도 도울 수도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겨져 나갔다. 바로 그때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옆에 앉았던 이 사람이 차를 멈추라는 거예요. 차 좀 세워요. 어서 차 세우라고요. 깜짝 놀라 길 옆에 차를 세운 내게 아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간청했다.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큰아들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여보, 우리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그 말에 난 아내를 품에 꼭 안아주었다. 지금 이 순간 불안에 떨고 있는 아내에게 필요한 건 나의 위로였다.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기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것은 모두가 죽는 길이다. 이제 우리한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여기서 흔들리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막내 아들 하나만이라도 살리자고 떠난 길이 아닌가. 당신이 자꾸 이러면 나도 약해진다. 내가 약해지지 않게 해달라면 나도 울었다. 시동은 다시 걸렸고 우린 다시 출발했다. 몇 시간을 내달려 도착한 곳은 깐차나불이라는 시골 마을. 한적한 이곳은 우리 가족이 은신해 있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곳에서 우린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방에만 파묻혀 지냈다. 밥 먹을 때만 잠깐 나갔다가 밤고양이처럼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2주 동안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우린 지쳐갔고 어떻게 하나 우리를 도와줄 선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은 재미교포 홍순식 선생이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이 사람도 사실은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했는데 자기 형제는 적극 당신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무슨 힘은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전화로. 그러던 어느 날 태국신문 방콕 포스터에 우리 가족 사진이 실렸다. 그 밑에 북한 대사관에서 발표한 원문이 적혀 있었다. 어이가 없었다.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찌라시였다. 우리를 향한 북한 정부의 마수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다. 불안했다. 하루빨리 새로운 방조자를 찾아야만 했다. 두 번째로 연락한 사람은 딕 러리라는 미국인이었다. 그는 압록강 기술개발 회사와 오랜 기간 기술개발 협력을 해온 사람이었다. 처음엔 내 전화를 받고 무척 당황해하는 눈치였지만 그는 우리 가족이 처한 상황을 듣고는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결국 우리는 그를 만나기 위해 다시 방콕으로 향해야만 했다. 그런데 그 디클 러리를 통해서 각 대사관에 연결했어. 미국 대사관, 호주, 캐나다. 내가 세 곳이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 대사관마다 의견이 문제가 너무 커졌고 신문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가 받으려면 유엔 난민 판무관실 거기에 그 난민증을 받은 상태에서만 자기네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제기됐다고. 결국 우리 가족은 딕 러리를 따라 유엔 난민구치소에 가서 난민 신청부터 했다. 사진도 찍고 인터뷰가 끝나자 담당자는 내일 아침 10시에 재방문해서 난민증을 받아가라고 했다. 탈출 이후 그렇게 따뜻하게 들리는 말소리는 처음이었다. 언제 붙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면서 숨어지는 18일간의 모든 시름들이 봄날의 눈송이처럼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은 모처럼 긴장과 불안감을 내려놓은 채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자가 되면 해외 교포가 될 테니 그럼 평양에도 갈 수 있을 거란 얘기들을 하면서 밤이 가는 줄 몰랐다. 사정이 넘어서야 우리 가족은 정말 오랜만에 두 다리를 쭉 뻗고 깊은 꿈나라로 갔다. 바로 그때 꼼짝 마라 이 반역자 새끼들아! 홍 선생의 만사대처법. 아무리 북한 체제가 혐오스럽고 살기 힘들어도
특별한 사이와 동기부여가 되기 전에는 사실상 탈북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데요. 그것은 북에 남아있는 가족, 친척들 때문입니다. 나 하나의 선택으로 인해 북에 있는 가족 친척들이 겪을 연자제의 고통이 생각만 해도 두렵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변에 이상이 생기면 어떨까요? 본의 아니게 자신이 처형될 위기에 놓이면 어떨까요? 징후 감지법. 부탁짐이 없다? 우선 부탁짐이 아무것도 없더라. 응? 그래서 사실 보통 때 같으면 뭘 좀 해달라, 뭘 해달라 이런 부탁이 있는데 그게 전혀 없는 것을 첫째 감지해야 된다. 느낌을 중시하라. 내가 소환돼야 할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전에 갑자기 소환한 건 이상징후다. 조국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최종 확인하라. 정상적인 소환이라면 뭘 좀 부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아무런 부탁도 없고 그저 냉랭하게 대하더라. 탈출을 결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일 걸린 건 사실 북에 두고 온 아들이죠. 북에 있는 큰아들 문제가 가장 걸렸다. 북에 남은 가족 친척들 걱정이 가장 크지만 요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형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일은 거의 없다. 그래도 가급적 조용히 오는 게 좋다. 해외에서 사망 또는 사고로 위장하고 탈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탈출을 결심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은? 믿을 만한 현지인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현지인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 정부 쪽과 사전 연락을 하는 것도 한 방법. 해외 현지에 있는 한국 식당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그러기 위해선 평소에 자주 한국 식당을 다니면서 식당 주인과 친분을 쌓아놓는 것도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 북한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로 갈 수 있는 싱가포르 등 제3국으로 먼저 이동한 후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다. 항공편 이용이 어렵다면 라오스 등 육로를 통해 국경을 넘는 방법도 있다. 사전에 이런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걸 예견하고 그래도 연락처라도 사실 한국에 있는 어느 한국 대사관 연락처라든지 또는 어떤 친구들을 좀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외면하고 고지 시각에 살다 보니까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막연했죠. 평상시 탈출 루트에 대한 사전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 거주지에서 항공, 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 숙지하고 실제로 가보는 것이 필요하다. 탈출 결행 후 이상 징후 포착 시 일단 안전한 곳에 피신해서 숨어 있다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도 한 방법. 연락할 때 현재 자기 위치가 어딘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탈출 결행 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대상에 대한 사전 파악이 필요하다. 긴급 구조 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은
탈출 결행 시 주의할 점. 대사관에서 탈출해서 일반적인 피신을 하려면 전화기를 가족이 그대로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 전화기가 그 표적의 수단이 된다는 거. 휴대폰은 나의 행적을 알리는 매방울. 홍순경 회장도 보위부의 추적에 걸리게 된 이유가 바로 탈출 이후에 사용했던 휴대폰 때문이다. 따라서 공중전화기나 타인의 명의로 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단 탈출하면 평소에 사용하던 전화기는 반드시 배터리를 분리시켜 놓아야 한다. 전원만 끄고 배터리가 끼워져 있어도 추적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사용하던 컴퓨터와 전화기, 이메일은 일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해외에서 국가안전보위부에 체포되었을 때 대처법. 1초면 된다, 죽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죽는 건 1초면 된다.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태국이 우리를 구원해준 원인이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현지 사람들을 제치고 자기들이 스스로 체포했을 때 그 나라 법에 저촉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자주권을 침해해서 이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나라 법에 어긋나서 그것은 오히려 벌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탈출을 했을 때 그 나라 경찰을 통해서 체포하게 돼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직접적으로 체포했을 때 이것을 태국 경찰이 그 해당 나라의 경찰이다 정부에 알리면 오히려 그 체포한 사람들이 형벌을 받게 돼요. 그런 거를 확실히 알면 함부로 이제 체포를 당했을 때 뭐 옆이 지나가는 경찰이라도 소리치고 이 사정을 얘기하면 오히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지법을 잘 아는 것이 중요. 해외에서 국가보위부가 납치하는 것은 현지법상 불법이다. 이 점을 노려라. 강제 송환될 때 반드시 기회는 있다. 공항이나 국경 통관 검문 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신이 북한 보위부에 납치된 상황을 현지 경찰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웰컴 투 한국.